I got the cash in the bags. 오토바이를 타고 황량한 사막을 달리는 남자. 그때 그의 눈에 구덩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는 구덩이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실체에 주저앉고 말죠.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과연 이 구덩이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남서부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등 4개 주에 걸쳐 있는 모하비 사막은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는 5만 7천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2013년 어느 날,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특별한 이곳을 한 남성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곳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2013년 11월 11일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모하비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빅터빌로 향하는 지름길로 들어섭니다. 인적이 드문 이 작은 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사막을 가로지르며 달리던 그의 눈에 뭔가 수상해 보이는 구덩이 2개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의 구덩이라니, 여기에 왜 구덩이가 있을까요? 그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봅니다. 구덩이 안에는 수십 개의 뼈 조각이 있었는데 그는 야생동물의 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가려 합니다. 그 순간 그가 파헤친 구덩이 속에서 사람의 머리가 나옵니다.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그는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구덩이에서 총 4구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의 유골과 5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유골 2구가 발견되는데 4명 모두 머리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덩이에서 검은색 가방, 기저귀와 여성용 속옷 한 벌, 그리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망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망치의 무게는 1.36kg으로 지문이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페인트가 조금 묻어있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또 구덩이 부근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는데 자국이 생긴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난 듯 보였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치과 기록과 DNA 검사를 통해 4명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그들은 3년 전 의문의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미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던 조셉 맥스테이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셉 맥스테이, 당시 나이 40세. 서머 맥스테이, 당시 나이 43세.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4살 지아니와 작은아들 3살 조셉 주니어입니다. 조셉은 웃음이 많고 밝은 성격으로 인간관계가 좋고 취미로 서핑을 즐겼습니다. 그는 장식용 폭포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셉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혼 후 조셉의 부모가 그를 대신해 아들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2007년 37세가 된 조셉은 자신보다 3살 많은 부동산 중개인 서머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그해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 후 조셉과 서머는 캘리포니아 남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샌클레멘트에서 살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해변 도시 샌클레멘트에서 두 사람은 큰아들 지아니와 작은아들 조셉 주니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끽합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조셉은 32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원을 들여 미국 샌디에이고 북쪽의 작은 도시 폴브룩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합니다. 조셉과 그의 아내 서머, 그리고 아들 지아니와 조셉 주니어, 4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와 그들만의 행복한 삶을 즐깁니다. 2010년 2월 10일, 조셉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찰스 메리트가 조셉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장식용 폭포 관련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조셉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집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찰스는 초인종을 계속 눌러보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그는 뒤뜰로 갑니다. 그곳에는 조셉이 기르는 개 2마리가 있었는데 원래 집안에서 기르던 개들이 밖에 나와 있자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찰스는 어찌된 일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셉의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역시 최근 조셉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찰스는 조셉에게 연락이 오면 꼭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며 당부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2010년 2월 13일, 여전히 조셉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된 찰스는 조셉의 동생 마이클과 함께 직접 조셉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먼저 집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지만 별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찰스는 조셉이 알러지 때문에 항상 창문을 열어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과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살펴봅니다. 바닥에는 슬리퍼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부엌 조리대에는 썩은 음식과 계란 껍질 등이, 거실 테이블 위에는 팝콘이 담긴 그릇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먹다가 흘린 듯 팝콘이 몇 개 떨어져 있었죠. 옷은 사방에 널려 있었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듯 보였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찰스는 마이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2010년 2월 15일 월요일, 주말이 지나고 조셉과 그의 가족이 사라진 지 11일 만에 마이클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수색영장 청구를 위해 다시 돌아갑니다. 2010년 2월 19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조셉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건 현장으로 의심되는 조셉의 집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구와 집기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조셉의 가족 4명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조셉의 친구 찰스를 찾아갑니다. 찰스는 전 조셉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동업자죠. 우리는 2월 4일 렌초 쿠카 몬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약 1시간 30분 정도 상의했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점심을 먹고 헤어진 뒤 조셉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 8시 28분 다시 조셉에게 전화가 왔지만 전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조셉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경찰은 찰스의 진술에 따라 조셉과 그의 가족이 2월 4일경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통해 그날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2010년 2월 4일 목요일, 그날의 일을 시간대별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2월 4일 오후 2시 36분, 조셉의 아내 서머가 집에서 약 28km 떨어진 한 가게에서 비치 타월, 아기 잠옷, 점퍼 등을 구매합니다. 오후 3시 52분, 그녀는 컴퓨터로 분노 조절 관련 약과 어린이 장난감을 검색합니다. 오후 4시 25분, 집 전화로 조셉의 휴대폰으로 전화합니다. 오후 5시에서 5시 47분, 조셉과 서머 두 사람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2월 4일 낮 시간 동안 집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2월 4일 저녁 조셉의 집에서 다투는 소리나 이상한 소음을 듣지 못했으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조셉의 이웃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2월 4일 저녁 7시 47분에 조셉의 흰색 차량이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CCTV 화면이 흐릿해 운전자의 모습은 확실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사라진 날로부터 4일 후 2월 8일, 경찰은 새로운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조셉의 1996년식 흰색 이스주 트루퍼 차량이 집에서 약 100km 떨어진 멕시코 국경 근처 사니시드로에 있는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주차장 보안 요원에 따르면 조셉의 차는 2월 8일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국경 근처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 견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셉의 차량을 확보하고 수사합니다. 차 뒷좌석에 카시트와 장난감들이 있고 천식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외에는 차 외관이나 내부, 어디에서도 혈흔 등 범죄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셉의 차량을 발견하긴 했지만 2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의 이들 가족의 행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조셉의 가족이 멕시코로 여행을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 국경 검문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2월 8일 저녁 7시쯤 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멕시코 검문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은 마치 조셉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월 27일, 조셉과 그의 가족이 사라지기 8일 전, 경찰은 그들의 집 컴퓨터에서 아이들의 멕시코 여행에 필요한 서류와 스페인어 수업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이에 경찰은 CCTV에 찍힌 4명이 조셉의 가족인 것처럼 잠정 결론 짓고 조셉의 부모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멕시코로 여행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연락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셉의 부모는 경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셉과 서머가 이사한 지 채 3달도 안 된 새 집을 두고 평소 위험하다며 꺼렸던 멕시코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도, 중요한 천식약도 가져가지 않고 먹다만 음식도 그대로 두고 개들도 집에 방치한 채 허겁지겁 여행을 떠났다는 것도 모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머의 여권은 만료된 상태였고 연장 신청도 하지도 않았으며 두 아들은 여권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미국 시민의 여권이 없어도 멕시코로 입국할 수 있다며 여전히 조셉 가족이 멕시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조셉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는데 계좌에는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고 그 어떤 은행 거래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이들이 전혀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뒤, 경찰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찰과 조셉의 가족은 미국, 멕시코 국경 부근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제보를 당부합니다. 한 식당 종업원은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조셉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식사했는데 아들 한 명의 이마에 모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셉의 막내 아들, 조셉 주니어의 이마에는 모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 제보들이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가족들. 이 사건은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라디오 진행자 릭 베이커는 이 사건에 흥미를 보이며 책까지 쓰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릭에 따르면 조셉의 아내 서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이름을 바꿨고 심지어 나이조차 실제 나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릭 베이커는 자신이 입수한 이메일 등을 통해 조셉과 서머 두 사람이 평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평소 남편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던 서머가 조셉의 목숨을 빼앗고 두 아들을 데리고 멕시코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셉의 가족은 릭을 맹비난했지만 조셉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찰스는 릭의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서머는 분노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의부증 증세도 있었죠. 조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꼭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고 소유욕도 아주 강했어요. 조셉은 모든 걸 참아내야 했죠. 어쩌면 릭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추측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9일,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조셉과 그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멕시코로 넘어갔으며 어떠한 사고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결론 짓고 해당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지지부진했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아빅 사막을 여행하던 남성의 신고로 모아빅 사막에서 조셉의 가족을 찾게 된 것입니다. 3년 만에 조셉과 그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릭 베이커는 책에 나온 의견은 모두 자신의 견해일 뿐이었다며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하고 조셉의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 결과 2월 5일에서 8일 사이 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돈을 인출한 사람은 바로 조셉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찰스였습니다. 찰스 메리트,
1957년생, 당시 나이 56세, 그의 직업은 용접공입니다. 찰스는 장식용 폭포 사업을 하는 조셉과 동업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조셉이 사라지기 전 조셉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통화한 사람이자 조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찰스를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은 꽤 화려한데 가장 최근인 2001년에는 용접 장비를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지만 찰스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통과합니다. 경찰은 찰스 메리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찰스는 한동안 애플밸리에 살았습니다. 이곳은 조셉의 가족이 발견된 곳에서 겨우 9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조셉 가족이 사라지고 이틀 뒤인 2월 6일 사건 현장 부근에 찰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찰스는 도박을 좋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셉에게도 3만 달러, 우리 돈 약 3,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조셉의 회사 계좌에서 빼낸 돈 역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 현장 부근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의 타이어 자국과 찰스 소유의 차량 타이어 자국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찰스를 압박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2014년 1월, 경찰은 찰스의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찰스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중에게 하소연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경찰은 조셉의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운전대와 변속기 손잡이에서 DNA를 검출하는데 분석 결과 찰스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찰스 메리트를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찰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무려 5명의 변호사를 교체해가며 여러가지 이유로 재판을 연기시키는 꼼수를 부립니다. 2019년 1월 7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샘 버너디노 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찰스가 조셉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후 모하비 사막에 조셉의 가족을 유기한 뒤 조셉의 차를 타고 멕시코 국경 근처까지 가서 그곳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된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찰스의 변호사는 모두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찰스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개월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배심원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법원은 찰스 메리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찰스는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샌퀸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9년 1월 10일, 사천성 팽주시. 도움을 요청하는 의문의 전화가 경찰서에 걸려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돼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를 손에 쥔 남성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지군. 살해된 3사람은 바로 그의 사위와 사위의 부모, 즉 사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추성에 양회분 2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길림성에 있는 중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이들은 부부 교사로 이곳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외동아들이 1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추삭. 추삭은 19살 때 고향을 떠나 하북성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 장유를 만나게 되죠. 추삭과 장유 2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1년 후 추삭이 장유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죠. 하지만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난관이 찾아옵니다. 장유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장유의 부모는 추삭의 집이 가난하다며 저런 가난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며 딸 장유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지만 장유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유의 부모가 반대하면 할수록 추삭과 장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외삼촌이 간부로 있는 팽주 석유화학회사에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었죠. 팽주 석유화학회사는 국영기업으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든든한 미래가 보장된 회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추삭은 무안에 있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장유와 떨어지기 싫었던 추삭은 친구의 도움으로 팽주 석유화학회사 산하에 있는 하청업체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추삭이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들어가자 장유 부모의 반대는 극에 달해 딸에게 당장 추삭과 헤어지라고 닥달합니다. 그러나 장유는 추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5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장유의 부모는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혼식은 추삭의 고향 동북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지만 장유의 부모는 부족한 추삭이 자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추삭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추삭의 월급은 6,000위안, 우리 돈 약 110만원 정도였습니다. 집안도 가난한 데다 딸보다 돈도 못 버니 이래저래 사위 추삭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추삭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이민폐 31만 위안, 우리 돈 약 5,800만원 상당의 돈을 결혼 준비에 보태 쓰라며 아들에게 줍니다. 추삭은 부모가 준 돈에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 4만 위안, 우리 돈 약 740만원과 대출을 더해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결혼식 비용 역시 추삭의 부모가 부담하는데 결혼식에 5만 위안, 우리 돈 약 900만원을 씁니다. 게다가 장유의 동생 장전무에게 5만 위안을 빌려주죠. 이 돈은 전부 추삭의 부모가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들이 한평생 저축한 돈의 반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에 무례한 것이었으나 장유의 부모는 여전히 추삭과 그의 집안을 무시하며 제대로 된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삭과 장유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2017년 7월 28일, 추삭과 장유의 딸 추소소가 태어납니다. 첫 소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양가 어른들은 손녀를 보기 위해 잠시 추삭과 장유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여전히 사위 추삭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장유의 부모는 추삭의 부모, 그러니까 사돈 앞에서도 사위에게 막말을 합니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죠. 갓 태어난 손녀를 보면서는 말합니다. 너희 아빠는 바보야. 돈도 없고 쓸모도 없지. 이런 사돈의 태도에 추삭의 부모는 너무 화가 났지만 다퉈봐야 아들만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서둘러 고향 동북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부모 앞에서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장인과 장모의 태도에 추삭 역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꾹 참습니다. 장유의 부모는 소녀딸 추소소가 태어난 후로 소녀딸을 본다는 핑계로 줄곧 추삭과 장유의 집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며 최선을 다하던 추삭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추삭은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장유의 부모는 딸 장유에게 이혼하라고 말하죠. 그러던 어느 날 추삭은 며칠 동안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추삭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장유의 아버지가 딸 장유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이다. 어서 이혼해.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테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장유는 부모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추삭을 반기는 건 가난이 지겹다며 집을 나가라는 아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아내의 모습에 추삭은 당황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유와 그녀의 부모는
집에서 나가라며 추삭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정말 당신 왜 이래? 추삭이 울분을 터뜨리며 아내 장유에게 말합니다. 꼴랑 2억밖에 하지 않는 집을 대출까지 받고서 뭐? 당신 집? 내가 미쳤지. 이런 찌질한 사람이랑 제발 집에서 나가줘. 온갖 모욕에도 추삭이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자 장유는 동생 장전무를 불러 추삭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추삭은 집 근처에 한 달에 500위안, 우리 돈 약 9만원 하는 월세집을 구합니다. 지금 추삭과 장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가 추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딸 소소를 생각해 이 사태가 가라앉을 동안만 잠시 밖에서 살기로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추삭은 장유와 함께 저축한 돈 14만 위안, 우리 돈 약 2,600만원 중 일부를 빼서 사용하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내 장유가 미리 손써 계좌의 돈을 모두 빼갔기 때문이죠. 게다가 장유는 남편 추삭의 월급 통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추삭에게 이런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추삭은 하는 수 없이 부모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꽤 시간이 흘렀지만 추삭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게도 그는 자신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아내 장유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장유는 시부모, 그러니까 추삭의 부모가 사준 차를 팔아 9만 6천 위안, 우리 돈 1,800만 원을 챙깁니다. 장유는 경제적인 이득은 취할 대로 다 취하면서 추삭에게 매일같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2018년 8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추삭이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딸 소소는 아내 장유가 키우고 자신은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고 장유의 동생 장전무가 빌려간 돈 5만 위안, 우리 돈 약 9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추삭은 모든 걸 잊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기각한 것입니다. 추삭은 절망을 느낍니다. 2019년 1월 7일 추삭의 부모는 기차를 타고 아들과 손녀가 있는 사천 팽주로 향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손녀 소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유는 추삭과 시부모에게 딸 소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삭의 부모는 문자로 소소의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장유는 그들의 연락을 무시한 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추삭의 부모는 추삭과 함께 직접 손녀 소소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오전 10시 추삭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딸 소소가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갑니다. 세 사람이 소소를 찾으며 거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장유의 아버지이자 추삭의 장인인 장지군이 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세 사람을 찌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세 사람은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장지군은 딸 장유에게 전화해 자신이 사이 추삭과 그의 부모를 모두 해치웠다며 경찰에 전화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장유는 약 30분이 지난 10시 41분경에 아버지 장지군이 시킨 대로 경찰에 전화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삭과 그의 어머니 양해부는 숨진 뒤였고 아버지 추성애는 아주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급히 추성애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그는 다음날 세상을 떠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추삭은 4번, 그의 어머니 양해부는 3번, 모두 심장을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추삭의 아버지 추성애는 갈비뼈 부근을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3사람은 모두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 장지군의 몸에서는 어떤 상처나 몸 다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삭의 장모이자 장지군의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손녀 소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지군의 아내와 손녀 소소에게서도 어떤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혈흔조차 묻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사건 당시 장지군의 아내와 소소는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지군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장지군은 추삭과 그의 부모가 집에 쳐들어와 손녀 소소를 빼앗으려 했으며 자신의 행위는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후 사천성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전 장유는 남편이자 피해자인 추삭의 친척들을 찾아가 아버지 장지군의 감형을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추삭의 친척들은 장유의 이런 철면피한 행동에 학을 떼며 그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법정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지군의 아내가 증인으로 나서 추삭과 그의 부모가 집에 침입해 자신을 때리고 손녀를 데려가려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남편 장지군이 나서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이 남편마저 공격해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지군 역시 자신과 그의 아내, 손녀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순간 싸해집니다. 장지군의 가족과 그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현장 조사 당시 가해자 장지군과 그의 아내의 몸에서 몸싸움의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멍자국 하나 없었다며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지적합니다. 추삭과 장유는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추삭은 딸을, 추삭의 가족은 손녀 소설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빼앗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장지군은 이해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그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3번이나 전화했어요. 그런데 3번 모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은 장지군의 말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장지군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통화 시간이 1초에서 2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경찰서에 전화한 시간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장지군은 범행 도구인 칼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다며 찔러도 죽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논리인가 봅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사천상 법원은 장지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에 추삭의 친척은 조금이나마 위안받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0년 10월 28일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장지군은 양쪽 집안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입니다. 장지군의 변호사는 피해자 추삭의 가족이 가해자 장지군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추삭의 친척은 깜짝 놀랍니다. 피해자 가족이라면 자신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자신들은 그런 탄원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가 제 남편과 저의 시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아내인 저와 제 딸은 그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장지군에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원서는 바로 장유가 쓴 탄원서였습니다. 장유는 피해자 추삭의 아내이자 추상의 양해분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해자 장지군의 딸이죠. 피해자의 가족이라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장유가 쓴 탄원서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으나 법원은 그녀의 탄원서를 받아들여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형을 뒤집은 법원의 판결을 격분한 추삭의 친척들은 SNS에 사건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SNS는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중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중국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사천성 고등법원에서 3심 재판이 열립니다. 2심 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인지 3심에서는 다시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장지군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를 한 그는 결국 현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의가 실현된 듯 보였지만 아직도 장유의 동생 장전무는 추삭의 부모에게 꾼 5만 위안을 추삭의 부모를 대신해 그들의 친척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추삭과 그의 부모의 재산이 피해자 추삭의 아내이지만 가해자의 딸이기도 한 장유에게 모두 상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추삭의 아내 장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정의가 실현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라지고 이튿날 그녀의 자전거만 덩그러니 옥수수 밭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수상한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 하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오하이오주 메타모라. 인구 약 65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로 어디서나 옥수수 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시에라 캐서린 조핀. 1996년 2월 생으로 어릴 때 어머니와 메타모라로 이사 온 후 이곳에서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냅니다. 2016년 20살이 된 시에라는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 있는 털리도 대학에 들어갑니다. 시에라의 남자친구 조시 콜라 신시키. 두 사람은 이미 7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시에라는 학업, 연애 등 모든 면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어느 여름밤, 시에라는 갑자기 그 자취를 감춥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면 2016년 7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타모라. 오후 5시 하루 일과를 마친 시에라는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얼마 전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남자친구 조씨 집으로 향합니다. 조씨 집은 시에라 집과 약 11km 떨어져 있는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워낙 작은 도시이다 보니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약 30분 뒤 시에라는 남자친구 조씨의 집에 도착합니다. 둘은 집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시에라는 새로 산 자전거를 조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자고 말합니다. 7월의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해가 지면 바람이 꽤 선선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 딱 좋았습니다. 시에라가 자전거를 타고 먼저 떠나고 그 남자친구 조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다 예쁜 풍경이 나오면 휴대폰을 꺼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씨는 먼저 시에라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저녁 6시 45분. 시에라와 조씨는 메타모라 6번 국도에 있는 한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시에라는 이제 곧 집이니 혼자 갈 수 있다며 조씨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조씨 역시 항상 다니던 길이라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 10시 30분. 시에라의 어머니 쉘라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조씨였습니다. 아까 저녁에 헤어지고 4시간쯤 지났는데 아직도 시에라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쉘라는 조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딸 시에라가 아직 조씨의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씨와 헤어진 지 벌써 4시간이나 지났다니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시에라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쉘라와 조씨는 시에라의 친구들에게 모두 전화해 보지만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람도 연락을 했다는 사람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에라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6번 국도 갈림길에서 만나 직접 시에라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시에라와 조씨의 가족들은 손전등을 들고 오솔길을 따라 주변 숲과 농장 등을 모두 확인해 보지만 시에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번 국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시에라의 집까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모든 길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시에라의 흔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솔길 옆은 물론 옥수수밭 안까지 들어가며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외칩니다. 여기 자전거가 한 대 있어요! 6번 국도 갈림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옥수수밭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 자전거가 시에라의 것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경찰이 다가가 살펴봅니다. 자전거 손잡이에 혈흔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자전거 옆에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었는데 확인 결과 시에라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가 발견된 곳 주변을 중심으로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주변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선글라스와 휴즈 그리고 드라이버를 발견하는데 드라이버의 혈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옥수수밭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바퀴 자국을 발견합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시에라가 사라지던 날 저녁 조 씨가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조 씨에게 의심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바퀴 자국은 조 씨의 오토바이 바퀴 자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하나 발견하는데 오토바이 헬멧에는 혈흔과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뭔가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머니 시엘라는 불길함을 느낍니다. 딸 시에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 수색을 마친 경찰은 모든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분석 결과 자전거 손잡이와 오토바이 헬멧에서 발견된 혈흔은 모두 시에라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또 선글라스와 오토바이 헬멧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 조 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조 씨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는 시에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에라를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옥수수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큰 수확을 얻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증거물 중에 시에라의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직 시에라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중에 아주 잠깐이지만 시에라의 휴대폰이 켜졌다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바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데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된 옥수수 밭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휴대폰이 켜진 시간이 매우 짧아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었을 뿐 자세한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5,000달러, 우리 돈 약 3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고 휴대폰 신호가 잡혔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다시 샅샅이 수색합니다. 어머니 시엘라와 남자친구 조 씨는 시에라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무척 답답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또한 자신들의 마음과 다르게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사건의 소식을 접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현상금 액수를 2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까지 크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높은 현상금 때문이었을까요?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7월 19일 시에라가 사라지던 날 밤 그는 차를 타고 메타모라 6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옥수수밭 근처를 지날 때쯤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무언가에 쫓기듯 아주 빠르게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그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평소 이 길을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후 시에라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날 일이 떠올라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날 밤 본 차의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의 등장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차량 조회 결과 해당 차주의 이름은 제임스 월리, 당시 나이 57세. 그는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 조회 결과 제임스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제임스는 메타모라에서 약 20km 떨어진 화이트 하우스에서 로빈 가드너라는 여성에게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로빈을 자신의 차로 치고 그녀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 그녀를 위협한 채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이 로빈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와 그의 범행을 저지하고 로빈을 구했습니다. 제임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후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4년 뒤 출소한 제임스는 다시 오하이오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시에라의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제임스 전과 기록을 보고 제임스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곧장 제임스 집으로 향합니다. 제임스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입니다. 경찰관이 집 옆에 있는 곡물 창고로 들어가려 하자 제임스가 갑자기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라며 경찰을 막아섭니다. 제임스의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곡물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창고 안에는 건초 더미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초 더미 밑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성 속옷 몇 벌이 건초 더미 밑에서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결박할 때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와 후추 스프레이, 그리고 바닥 아래 숨겨져 있는 냉장고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조심히 그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냉장고 안에는 카펫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카펫에서 이미 굳어버린 혈흔 자국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제임스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제임스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수사합니다. 제임스의 진술에 의하면 7월 19일 그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멧, 드라이버, 퓨즈 등을 모두 옥수수밭에 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해 차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좀 옮겨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을 데리러 온 동생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몰고 다시 나가는데 길에서 옥수수밭에 놓여있는 수상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자전거가 왜 그곳에 놓여 있는지 직접 살펴봤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자기 지문이 검출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곡물 창고에 왜 여성의 속옷과 결박용으로 쓴 듯한 케이블 타이가 있냐고 묻자 제임스는 곡물 창고를 알고 지내는 여성과 함께 이상야릇한 영상을 찍는 전용 스튜디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사건 당일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제임스는 약 2시간가량 옥수수밭에 머문 것으로 드러납니다. 공교롭게도 시에라가 사라진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제임스의 곡물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물에 묻은 혈흔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시에라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제임스를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7월 22일 시에라가 사라진 지 3일이 흘렀습니다. 7번 국도 옆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한 농부가 농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땅을 파놓은 듯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는 호기심에 삽으로 그 주변을 파내는데 갑자기 그가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사부로 파낸 곳에는 한 여성이 결박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3일 전 사라진 시에라였습니다. 부검을 통해 시에라는 입에 물린 재갈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나 시에라의 몸에서 남성에게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임스의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7월 19일 저녁 7시경 제임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메타모라 6번 국도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에라를 발견합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시에라의 모습에 반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는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방향을 바꿔 천천히 시에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에라를 기절시킵니다. 제임스는 시에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절한 시에라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웁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녀를 태워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금방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제임스는 시에라를 옥수수밭에 숨긴 뒤 동생에게 전화해 오토바이가 고장났으니 와서 도와달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동생이 도착하자 오토바이를 그의 차로 옮긴 뒤 동생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시에라를 숨긴 옥수수밭으로 향합니다. 이때 앞서 나온 목격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질주하는 제임스의 차를 발견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제임스는 기절한 시에라를 자신의 차로 옮깁니다. 이때 그는 오토바이 헬멧, 퓨즈, 드라이버를 옥수수밭에 그대로 둔 채 가져가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시에라를 곡물창고로 옮기고 두 손과 두 발을 결박한 채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시에라가 숨을 전혀 쉬지 못합니다. 얼마 뒤 시에라의 숨은 끊어지고 그녀의 몸은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제임스는 그녀를 근처 옥수수밭에 유기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제임스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2018년 3월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제임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옥수수밭에서 발견된 헬멧이나 드라이버 같은 물건들은 예전에 제가 옥수수밭에 뒀던 거예요. 전 결백해요. 시에라를 본 적도 없다고요. 이건 누군가 제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간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의 집에는 빨간 바지가 없으니 제임스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제임스는 이전에 범죄심리학자로부터 정신질환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제임스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법원은 제임스의 유죄를 최종 확정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 집행일을 2019년 6월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항소로 형 집행이 연기되었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그의 형 집행일은 2025년 5월 20일로 정해집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시에라의 가족들과 사회활동가들은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범죄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주변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히 제안합니다. 오하이오주 사법부는 이 법률을 시에라법이라 명명하고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2003년 12월 5일 중국 남경 대창구 28세의 젊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남편 진 씨가 말합니다. 오후 1시쯤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마작을 쳤어요. 그리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 현관문이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내를 계속 부르며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죠. 안 되겠다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해자의 집은 원룸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낙후된 동네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로 된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오른쪽에는 침대가, 정면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 대신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양옆으로는 책상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서 억지로 문을 열거나 부수려고 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틀에서 가로 5cm, 세로 4.5cm 크기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남편 진 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 씨가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긴팔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빨간색 속옷을 앞뒤가 뒤집힌 채 입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방 안 휴지통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지를 발견하는데 국과수에 보내 DNA 감식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남편 진 씨와 남편 진 씨 외에 또 다른 남성 2명의 DNA가 발견됩니다. 한 명의 DNA는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노인의 것으로 밝혀지는데 사건 발생 당시 남편 진 씨와 70대 노인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DNA는 누구의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발견하는데 검사 결과 신원미상의 DNA와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DNA의 주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대조해보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이웃을 상대로 단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건 당일 오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날 40, 50대로 보이는 올백머리를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한지 금방 도망치듯 달아나더라고요. 그놈 얼굴이 꼭 뭔 일을 저지른 사람 같더라고요. 경찰은 마을을 집집마다 돌며 성인 남성들의 DNA를 채취해 검사해보지만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해 유동인구가 많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결국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20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남경시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고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베테랑 형사들을 배치해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합니다. 새로 신설된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건 현장에서 확보했던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시합니다. 당시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로 주목받았던 휴지와 담배꽁초는 17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다행히 아무런 손상 없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수사 기법과 첨단 장비의 등장으로 DNA 감식 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1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DNA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17년 전과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증거물에서 DNA를 추출해 대조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2020년 6월 미제 사건 전담팀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소라는 성을 가진 50대 남성으로 강소성 준안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DNA는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25%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소 씨를 조사하지만 그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남경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에는 25%나 되는 일치율은 무시할 수 없는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범인과 소 씨와의 관계가 직계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소 씨가 살고 있는 준안시로 갑니다. 경찰은 소 씨의 친족 2명, 편의상 A, B로 칭하겠습니다. 친족 A와 B의 DNA 샘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소 씨의 DNA가 A와 B의 DNA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A와 B의 DNA는 서로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는데 소 씨는 이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죠. 즉, DNA 검사 결과 소 씨는 이 두 사람과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소 씨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보 수집을 위해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 소 씨에 대해 물어봅니다. 탐문 수사 결과 소 씨는 3살 때 지금의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경찰은 소 씨의 양부모를 찾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소 씨의 삼촌, 그러니까 그의 양아버지의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형과 형수는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3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형이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그 여자한테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양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버려 입양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기관을 통한 입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양과 관련된 문서나 자료조차 없었죠. 경찰은 소 씨를 찾아가 직접 입양 당시에 대해 묻습니다. 다행히 소 씨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 씨의 친척 중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 소 씨가 가지고 있는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그의 친척 찾기에 나섭니다. 출생증명서는 1965년 5월 30일에 발행됐습니다. 너무 오래돼 심하게 낡은 출생증명서에는 볼펜으로 아기의 성과 생년월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소 씨 생부의 성은 주이고 생모의 성은 진입니다. 그리고 소 씨가 태어날 당시 그들은 아방구 30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 씨가 태어날 당시에는 변변한 출생증명이나 호적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자 시스템으로 소 씨의 정보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소 씨 부모의 성만 알 뿐 이름을 알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게다가 주소지로 기록된 아방구 30번지 또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해당 주소의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소 씨가 자신이 태어난 병원의 영수증 같다며 경찰서로 낡은 병원 영수증 하나를 보내옵니다. 경찰은 해당 영수증을 조사합니다. 여기 도장을 보면 244 부대 제1부속 병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4 부대 제1부속 병원은 현재 서경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경병원은 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방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죠. 그들은 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출산한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서경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이 되죠.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모든 기록을 종이에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30년이 지난 의무 기록은 모두 폐기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게 낙담하지만 혹시 모를 행운을 바라며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무 기록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러나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해당 병원은 소 씨가 태어난 병원이 아니라 소 씨의 생부가 생전 병으로 입원했던 병원이었죠.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꿔 소 씨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주소를 바탕으로 사건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방구 30번지. 아방구는 서안시의 행정도시로 11년간만 존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 씨가 태어나던 해에 없어졌죠. 소 씨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소 씨가 입양되던 1968년에 그의 생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경경찰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소 씨 생부의 사망 시기를 1967년 4월에서 1968년 4월 사이로 추정하고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교 파출소로 찾아갑니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5일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소 씨 생부 주 씨의 사망증명서를 찾게 됩니다. 생부의 이름은 주모모, 주소는 아방구 30번지이며 그는 1967년 11월 4일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주 씨는 생전에 공장에서 일했고 그에게는 소 씨 말고도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생부 주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의 딸 장 씨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장 씨를 찾아가 주 씨 가족에 관해 묻지만 그녀는 주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동료는 주 씨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인 1970년부터 공장을 다니기 시작해 주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단서, 주 씨의 아들이자 소 씨의 형제에 대해 조사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드디어 소 씨의 형제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주모용. 경찰은 그를 만나 그가 주 씨의 아들이며 그에게 어릴 때 입양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 주 씨는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새어머니 진 씨를 따라 동생 소 씨와 함께 새어머니의 고향인 강소성으로 가게 됩니다. 주모용이 말합니다. 제 본적은 남경시 6합구예요. 친인척 모두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남경시 6합구. 이 말을 들은 경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소 씨의 가족이 모두 자신들의 관할 구역인 남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남경에서 춘안, 서안 등을 거쳐 다시 남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주모용은 경찰에게 족보를 내어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경찰은 주 씨의 가족과 친인척 88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합니다. 그 결과 용의자의 DNA와 완벽히 일치하는 DNA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주모의. 당시 나이 69세. 그는 전과 이범의 범죄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한 물류회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모의를 찾아갔을 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머리를 모두 뒤로 넘긴 올백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의의 이웃은 크게 놀라며 말합니다. 그는 자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이죠. 절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웃들은 그가 평소 예의 바르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며 그가 잔인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미제사건 전담팀은 용의자 주모의를 체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이후 남경시 법원은 주모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드디어 17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잠깐의 순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